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데요. 온체인 시그널을 통해서 하락 이유와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지만 그럼에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혹은 더 증폭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1분기 GDP 잠정치입니다. 속보치 대비로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이전치와 대비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측면에서 역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 결과로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PCE 지표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본인과 FOMC 동료들의 법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고려 없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현재 연준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 시계는 이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추어지고 있지만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충분히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꾸준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일어났고요. 어제는 4.3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순유입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는 블랙락이고요. 피델리티나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거시경제 이슈들 언급을 드리면서 거시경제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들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매도세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도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 매도세의 주체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최근 시황을 통해서 채굴자들이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도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인데요.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의 30일 이동 평균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실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보유 고래들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요, 아직까지 이 수치가 과열 상태까지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작년 두 번의 고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보유자와 반대로 장기 보유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롱텀 홀더들은 여전히 매도세가 아주 미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소 유입 물량들 한번 살펴보면은, 즉 거래소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이라는 의미죠. 작년 두 번의 고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꾸준히 물량을 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단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황에서 선물 시장의 미결제 확정 규모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 시장의 미결제 확정 규모도 급등의 움직임을 보였고 무려 46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세가 시작되기 전 시점이죠. 이 구간에 258억 달러 대비로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더 상회를 하고 있죠. 그만큼 기관 단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도 어제 시황을 통해서 산티멘트 자료를 공유드리면서 가격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축적을 이어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1000개에서 10,000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 주소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고래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래스노드 집계를 통해서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매도세에 조금씩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이클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부터 물량을 던져내면 차츰 그 밑에 있는 고래들도 던져내게 되고 이후에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흡수하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자체가 초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네트워크 수수료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현재 역사적인 평균치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연간 평균치를 일시적으로 상회했다가 다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구간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승장 대비로 여전히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는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영향들과 이 시장의 환경이 변한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이 기대감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현재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데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온체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2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무려 94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 금액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128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MVRV 관점으로 시장의 상황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단기 보유자의 MVRV G스코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20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채널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이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서 작년 두 번의 고점처럼 이 상승장의 고점을 한번 찍게 될지 혹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이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MVRV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장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장에서도 큰 굴곡, 큰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격이 크게 급등을 하면은 단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요. 그만큼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많다라는 의미죠. 거기다가 공매도 압박들도 꾸준히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MVRV 지표상으로 봤을 때 글래스노드가 이 대역 지표를 통해서 120K 정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꾸준히 더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2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20만에서 25만 정도의 관점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SEC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EC가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즉,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따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거기다가 SEC와 바이낸스가 법원에 소송 기각을 공동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 합의서를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각종 법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미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후속 버전으로 개발자가 SEC의 감독하에 자본을 조달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CFTC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규제기관의 관할권에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규제안을 갖다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이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중단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외신인 코인텔레그래프가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인 스위프트엑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크립토시티 시범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나마에서는요, 파나마시티의 시장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비롯한 각종 요금에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관과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택과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장은 더 월등한 상승을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블록스트림의 CEO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고 저명한 암호학자인 에던 백이 향후 5년 내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한화로는 대략 14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에던 백은 그동안에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5년 내 100만 달러는 다소 완화된 의견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106K를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현재 다시 105.8K 정도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지 구간인 22평선을 정확하게 딱 터치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하방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서 크게 매수 거래량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 반등 추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됐을 경우, 그리고 하방 이탈한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세 국면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간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지지 구간을 세 군데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할 때마다 매도 관점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22평선을 하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10만 달러까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을 중심으로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관점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22평선 하방 이탈 이후에 재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도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당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를 갖다가 잦게 가져갈수록 오히려 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요 매물대 통해서 구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가격 하단으로 이 구간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105.5K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항은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고점 111.8K 상단의 최근 고점 말고 그 이전 고점인 109.5K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을 지켜내고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산 히트맵 통해서도 주요 구간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109.5K를 경결해서 숏 포지션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상단으로 110K에서도 밀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105.2K를 경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먼저 청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지만 현재 22평선을 잘 지켜내고 반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구간을 청산하면서 추가적으로 연쇄 청산에 의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